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어제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인사 의견을 내라는 자신의 명령을 윤 총장이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은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최근 발생한 우한시 폐렴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고 보통 호흡기나 소화기 질환을 일으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해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보수 진영 통합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당 창당까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아 진통도 예상됩니다. 온라인 채용 공고를 보고 택배기사에 지원한 청년이 오늘 벌기는커녕 1,000만 원 넘는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채용업체가 고금리 대출까지 연결해주며 배달 차량을 억지로 사게 한 건데 비슷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생사를 넘나들며 탈북한 오청성 씨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 간부들을 대거 교체한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오늘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이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검찰 대학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균형 잡힌 인사였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맞섰습니다. 먼저 첫 소식 권지윤 기자입니다. 현 정권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일괄 좌천시켰다는 보수 야당의 비판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총장이 명령을 거역했다고 맞섰습니다. 대검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습니다.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 인사위 개최 30분 전까지 윤석열 총장에게 장관실로 오라고 했는데 이를 요식행위라고 거부한 윤 총장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한국당은 현 정권 수사 책임자를 좌천시킨 건 직권남용이라며 추 장관을 고발했고 탄핵안도 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를 겨냥해선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검찰 대학살이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내세우는 이 정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보고를 받은 이낙연 총리는 윤 총장이 의견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 공직자의 자세로 유감스럽다면서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필요한 대응을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 의견 청취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은 유감이라면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이렇게 법무장관에 이어서 국무총리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오늘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검찰 안에서는 이번 인사가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찰 분위기 강청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검찰총장이 거역했다는 추미애 장관의 법사위 발언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어제 발표한 입장문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대면 협의는 물론 협의를 위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고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총장을 호출하는 건 요식 절차에 불과해 장관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면 대응은 피했지만 총장 패싱이란 말이 나온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표현한 셈입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더 격앙됐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외부에서 선발한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간부 7명 모두를 교체한 건 윤석열 손발 자르기다.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거역이라는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난도 나왔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라는 법 규정은 올바른 인사를 위해 충분히 협의하라는 것이지 장관은 명령하고 총장은 복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이번 고위직 인사 과정과 내용이 모두 낯설다는 비판글이 올라오는 등 일선 검사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에 이어 총리까지 검찰총장 비판에 나선 상황. 침묵해온 윤 총장이 내일 오후 검사장 전출식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이 과거 활동했었던 곳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걸로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이 오늘 압수해간 곳은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7년 11월 고문으로 위촉돼 활동했던 곳입니다. 검찰은 송 시장의 주요 공약 수립 과정에 위원회의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 교체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사와 관계없이 수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어제 인사로 청와대 관련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교체됐고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부패 강력부장엔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중앙지검장엔 문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용됐습니다. 이달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현 정부 수사를 이끄는 차장과 부장검사 상당수가 교체되면 수사 동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직접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특별수사팀 구성 등 특단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한꺼번에 많은 폐렴 환자가 발생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와 비슷한 폐렴 증세를 보였던 환자는 상태가 나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 리포트 먼저 보시고 남는 궁금증들은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1단계 조사 결과 원인 불명의 폐렴을 일으킨 바이러스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共检出新型冠状病毒阳性结果15例，从1例阳性病人样本中分离出该病毒，电镜下呈现典型的冠状病毒形态。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와 조류 등의 호흡기,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데 사람 사이에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대부분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만 유발하지만 동물에서 유래돼 사람에게까지 온 사스나 메르스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입니다.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임상시험이 더 필요하다며 치료약과 백신 개발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중국 보건당국은 환자 8명이 완치돼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원 환자 가운데 신종 바이러스 양성 환자도 있는지 지난 5일 발표한 59명 환자 이후 추가 환자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한을 방문했다 한국에 입국해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의 경우 사스나 메르스는 아닌 것으로 결론냈으며 접촉자 29명도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리포트를 보면 그러니까 과거 메르스나 사스, 많은 사람들이 숨졌던 메르스나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중국이 말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은 환자 발생 후 한 달 가까이 사스, 독감, 조류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이렇게 4가지가 아니다라고만 밝혔죠. 그런데 어제 우리 보건당국은 유증상 환자 확인 하루 만에 9개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밝힌 건 한국 당국이 조사 중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그룹이 있는데요. 네. 베타 그룹에 사람에게 치명적이었던 사스와 메르스가 속해 있습니다. 네. 나머지 그룹은 괜찮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신종 바이러스가 베타 그룹에 속하느냐 이건데 그러겠죠. 이게 2, 3일이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중국 당국이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스를 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혹시 나도 걸릴 수 있는 건지, 이게 다른 사람한테서 만약에 옮겨지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동물에서 유래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에서 잘 전파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사스나 메르스처럼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에서 전파력이 강합니다. 홍콩 의대 푼 교수는요, 중국이 이번 폐렴의 근원지인 우한시 해산물 시장을 지난 1월 1일에 폐쇄했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 환자가 발생하면 이건 사람 사이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외신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사람 간 전파가 안 된다는 중국 측 발표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뭐 가정이지만 이게 사람 사이에 감염되는 거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좀 치명적인 병이 되는 건가요? 네, 중국에서 59명이 감염됐는데 이 중 7명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만 다행히 아직 사망자가 없고요. 홍콩이 30명, 우리나라도 1명 유증상자가 있는데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아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설령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된다 하더라도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명적이진 않을 거다. 네. 뭐 그래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전쟁 위기로 치닫던 미국과 이란이 벼랑 끝에서 일단 멈춰섰습니다.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 보복 공격을 했던 이란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무력 대신에 경제 제재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라크 내 미 공군 기지 위성 사진입니다. 정밀 타격으로 건물들이 완전히 파괴됐지만 인명피해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공격 개시 전에 이라크 정부에 작전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즉시 구체적 공격 대상과 시간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군이 공격 작전을 미리 알고 있었고 벙커에 들어가 몸을 숨기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이란 정부가 친이란 무장단체들에게 미국인을 공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며 군사적 대응 대신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These powerful sanctions will remain until Iran changes its behavior.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끝났다며 우리는 긴장 고조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란 모두 확전을 자제하며 전쟁 위기는 넘긴 듯하지만 반미 세력에 의한 소규모 도발 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뒤인 오늘 오전에도 이라크 바그다드의 대사관 밀집 지역이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근데 보복하면 다시 보복할 거라면서 으름장을 놓던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서로 한 발 물러선 배경이 뭘지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란을 향해 으르렁대긴 했지만 중동에서 전쟁을 벌일 경우에 정치적 이해를 치밀하게 계산했을 겁니다. 이란과의 전면전은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죠. 군사력이야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겠지만 아프간이나 이라크전처럼
지루한 전쟁의 수렁에 빠진다면 곤란해집니다. 군사훈련도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했을 겁니다. 치밀하게 뒷일을 대비하지 않고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암살을 지시했다가 후폭풍이 생각보다 훨씬 세게 불자 내부적으로 당황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차에 비대칭적인 보복을 다짐했던 이란이 공격 수위를 조절해주니 트럼프 대통령도 인명피해 없다며 한 발 물러설 명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출구를 남겨놨고 트럼프는 그걸 잡았다. 이란의 사전 경고 덕분에 트럼프가 전면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대신에 이제 경제 제재 카드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란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 백악관이 백악관 상황실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수많은 참모 가운데 문우신 재무장관이 눈에 띕니다. 재무부는 금융 제재를 담당하는데요. 지난해 이란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했을 때 미국은 이란 경제의 두 축인 이란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란에 돈줄을 죄 고통을 주겠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인데 이미 미국의 제재를 겪을 만큼 겪은 이란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추가 제재와 함께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 합의의 재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숨 고르기에 들어갔어도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 안전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거 말고도 고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란의 코앞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해군 부대를 보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어떤 답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장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약속한 적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물론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그 나라들과의 우리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이란 관계까지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협의 계속하겠다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한미 또 한미일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당 의원들은 파병 결정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파견돼 있는 병력의 관할 구역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봅니다. 청와대는 오후 NSC 상임위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민 선박을 보호할 대책을 점검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라크 현지 상황도 교민 철수를 본격화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바그다드 남쪽, 그러니까 지금 보복 공격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최소한 200km 이상 이렇게 원거리에 이격되어 있고 또 대사관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정부는 사태 악화에 대비해 항공 육로 철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2년 전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보복 인사를 했다고 폭로했었습니다. 그동안 1심과 2심에선 모두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지현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냈습니다. 1, 2심은 이런 인사 조치를 직권 남용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의 인사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서지현 검사를 다시 지청으로 보낸 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심 재판부가 유죄 근거로 든 검찰 내부 제도, 즉 지청에 근무했던 검사에겐
다음 근무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준다는 제도는 인사권자의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2심에 비해 인사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한 겁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직권 남용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직권 남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 성추행 가해자가 전례 없는 인사를 했다는 사실이 바뀐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안 전 검사장은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삼성그룹이 회사 안에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준법 경영을 하는지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독립기구라고 삼성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의식해서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다은 기자입니다. 독립기구로 설치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그룹 내 7개 주요 계열사들이 분담해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법 의심 사안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경영진의 비리를 신고받고 직접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총수 일가의 비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 외에도 외부 위원 6명 모두 대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형태에 비판을 가해왔던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리를 맡기 전 많이 망설였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직접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위원회 설치 이후의 발생 사안을 다룬다는 방침이어서 삼성의 과거 청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에 삼성이 제대로 협조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지형 위원장의 전력을 비판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의 삶을 살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한 이 김정 변호사가 과연 준법과 진보, 인권의 아이콘이 될 수 있습니까?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 조건이 돼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내가 직접 먹어봤다, 직접 발라봤다 하는 식의 체험 글과 영상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신반의하며 구매한 분들도 계실 텐데 보정한 사진을 올리는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유튜버와 연예인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저는 어제 먹고 잤는데 진짜 붓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60만 명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입니다. 특정 제품을 먹었더니 붓기가 빠졌다며 직접 효과를 봤다는 사연이 줄을 잇습니다. SNS에는 몸이 실제로 달라졌다며 제품 섭취 전후 사진들도 올라옵니다. 눈으로 보이는 효과에 감탄하며 구매를 하겠다는 댓글이 잇따르지만 알고 보니 허위 과정 광고였습니다. 효과가 있다며 올린 전후 사진은 사진 보정 기능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식으로 디톡스, 붓기 제거 같은 효과를 내세워 허위 광고를 한 유튜버 등 SNS 인플루언서 15명과 이들에게 법으로 금지된 체험형 광고를 의뢰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방송인 박명수 씨의 아내와 연예인 김준희 씨도 포함됐습니다. 개인의 체질, 흡수율 등 체내 반응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기에 체험기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허위 과정 광고 153개에 대해 당국에 검색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된 인플루언서들과 유통업체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 넘겨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어제 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는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를 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CJB 진기훈 기자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좌회전하던 승합 차량이 아이 2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횡단보도에서 13살 A양과 B양이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점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비보호 좌회전을 해오던 차량에 치인 겁니다. A양은 골반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B양은 꼬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다 무난히 날아가는데 첫 번째 하는 애들은 안 다쳤고 두 번째 하는 애들만 다쳤어요. 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보행 신호를 어겼다 하더라도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운전자는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좌회전하면서 앞쪽을 잘 살폈으면 벌써 2개 차로 건너온 것이 미리 보이거든요. 그럼 피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설령 빨간불의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절실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군 총격을 받으며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 씨는 귀순할 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는데 서울에서도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오청성 씨는 서울 금천구 식당가에서 지인들과 연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오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차 위치를 찾지 못할까 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0m 정도 차를 옮겼는데 누군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 씨는 도로주행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고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측정 결과 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당시 탈북 경위를 공개하면서 군 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처벌이 두려워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또 먼저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 와서 진짜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셨는데 그것도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한 것 같고. 경찰은 오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에 탄 20대 남성이 60대 기사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8명의 택시기사와 버스기사가 폭행당한다는 통계도 있었는데 왜 달라지는 건 없는지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다리를 달리는 택시. 조수석에 있던 승객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저씨, 그래요. 그래, 큰일 났어. 사고 나면. 하지마, 위험해. 택시가 갈짓자로 위태롭게 달리는데도 승객은 주먹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사가 다리 한가운데 택시를 세우고 급히 피신할 때까지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사방에 멍이 든 기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택시 밖으로 도망 나왔어. 쫓아나오면서 또 머리카락을 잡고 업어치기는 식으로 이렇게 넘기더니 허벅지 여기를 막 때려요. 사흘 전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 20살 남성 이모 씨는 그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주에서도 비슷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택시기사가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는 승객을 붙잡았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꼬리뼈가 골절됐습니다. 전국의 하루 평균 택시와 버스기사 8명이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택시 운전석에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격벽을 달고부터 시비 거는 손님이 없어요. 많이 없어졌고 또 툭툭 치는 거는 아예 거의 없고. 하지만 격벽을 설치한 택시는 고작 239대. 전체 7만 2천 대 중 0.3%에 불과합니다. 택시 측이 설치 비용 20만 원의 절반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인데 참여율이 낮자 서울시는 올해 격벽 지원 예산을 없앴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한 20대 청년이 온라인 채용 공고를 보고 택배기사에 지원했다가 빚만 잔뜩 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면접 자리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59살 이모 씨. 아들이 택배기사로 취업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SBS에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일자리도 구하기 전에 갑자기 트럭을 산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뭐 설명이 있길래 이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잘 알게 됐다. 시간을 되돌려 지난해 11월 갓 대학을 졸업한 이 씨 아들은 온라인 구직 광고를 보고 택배기사직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본 인사 담당자, 차 없이도 취업할 수 있다던 광고와 달리 트럭을 사도록 권유합니다. 택배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빌리는 것보다 중고차라도 한 대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유리한 쪽으로 해달라 하니까 차를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오래 할 줄 알고. 중고차 업체를 소개받았고 이 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대부업체까지 연결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돈을 빌려 중고 트럭을 1,500만 원에 샀는데 시세는 얼마일까? 카매니저에 보면 팔리는 그 시세들이 전부 다 나와요. 매입 금액이 950만 원이 나오질 않아요. 전국 어디든. 500만 원 넘게 바가지를 쓴 겁니다. 트럭까지 샀지만 출근 사흘 만에 업체가 소개해준 영세 택배 대리점에서 해고됐습니다. 차 사려고 빌린 1,400만 원에 매달 이자 30만 원까지 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는 빈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정신병원에 다니고 조금 막 이렇게 계약하는 게 서투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정부 지원받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목숨 날것 같은 돈인데. 네, 이현정 기자 답답한 상황이네요. 일을 구하려다가 빚만 떠하는 셈인데 이게 그때 채용 공고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월 300만 원 이상 대기업 택배기사, 차량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대기업 사원이 돼서 월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건데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면 택배 기사를 뽑으려기보다는 차를 비싼 값에 떠넘기려는 것 같은 그런 목적으로 보이는데 업체 측이랑 연락은 됐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 씨 부자와 이 업체 간 연락마저 끊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왜 광고와 달리 중고차 업체까지 연결하며 차를 사도록 권유했는지 묻기 위해 서울 송파에 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텅 빈 사무실 입구엔 우편물만 쌓여 있습니다.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안 보이는지는. 법인 등기를 떼보니 이미 재작년 여름 평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걸로 나옵니다. 회사 등기에 나오는 주소입니다. 경기도로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해서 찾아와 보니 이렇게 작은 창고만 있습니다. 어머니, 이 건물은 뭘로 쓰시는 거예요? 농사지니까 기계 같은 거 많은데요. 이 씨 부자가 찾아와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상황. 어렵게 연락이 닿은 인사 담당자는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혼자 결정하는 건지 부모님 허락을 받고 하는 건지 전화통화했고요. 면접 당일이에요? 네, 면접 보면서요. 아들이 차를 산 걸 뒤늦게 알았다는 아버지 말과 다릅니다. 이런 식의 택배기사 취업 과정을 잘 아는 전직 알선업체 관계자는 지원자에게 차를 사게 하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폭로합니다. 두세 달 정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또 새로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낸다던가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질 사람은 없죠. 네, 캐피탈 이용을 하거나 계약된 중고차 업체를 이용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럼 사실상 권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 씨처럼 채용 알선업체들의 권유로 차를 샀던 사람들이 해당 업체를 고소한 경우도 많지만 피해자가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 등으로 사기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그러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가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이제 향후 피해를 보는 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채용 알선 업체를 통하기보다 직접 택배업체에 취업을 문의하는 게 이 씨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폐 증세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에 버리고 4년 넘게 찾지 않은 매정한 부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돌아와 연락처를 바꿔버리고 필리핀에는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재판 내내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KNN 표준규 기자입니다. 현직 한의사인 48살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해 7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4년 필리핀 선교사에게 자폐증을 앓던 만 8살의 친아들을 현지인과의 혼혈이라고 속여 맡겼습니다. 개명 신청으로 출국 전 아들 이름까지 바꿨고 맡긴 뒤에는 자신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까지 없앴습니다. 4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자 아이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됐고 보다 못한 선교사가
국민신문고에 글까지 올렸습니다. 경찰 수사 끝에 겨우 친부모를 찾았지만 이들은 영어 조기 교육을 위한 위탁이었다며 방임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들 한의사 부부에게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위탁일 뿐 유기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동의 학대나 유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그리고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경찰 조사부터 1심 재판 내내 아동 유기 등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앞으로도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표중입니다. 부산의 친환경 수변 도시 동부가 물류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데 땅이 꺼지고 도로가 갈라지는 일이 반복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명지동의 한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 곳곳이 시커멓게 땜질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땅이 꺼지다 못해 계단처럼 턱이 져 있습니다. 10cm 이상 내려앉은 곳도 눈에 띄는데 이렇게 울퉁불퉁 갈라진 도로는 100여 미터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도로 앞 아파트 공사가 연약 집안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다른 곳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치마가 직접 되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가까이 사는 저희들이 다칠 수도 있는 일이고 하니까. 공단지대다 보니까 이쪽으로 거의 출퇴근을 다 하시는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해 4월엔 차로 5분 거리의 또 다른 공사 현장 앞 도로가 완전히 내려앉아 상수도관까지 파손됐습니다. 불과 1km 떨어진 서부지청 집안도 2년 전부터 내려앉으며 이 일대 집안 침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에 해당 시공사는 지난달 공사를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공사 진동이 아닌 연약 집안에 빗물이 들어간 것이 주 원인이라며 도로 재포장 등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약 집안을 매립한 곳곳에서 잇따르는 균열과 침하를 임시 방편 포장으로 덮을 수 있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통합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일단 손을 잡는 모양새인데 세부적인 부분에선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포함한 보수 성향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양한 요구와 이익, 견해들을 모아내는 통합, 보수에서 중도까지 확장하는 통합이어야 합니다. 오늘 합의에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를 대신해 이양수 의원이 참여했는데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이 내건 보수통합 3대 조건에 대해 황 대표가 이미 2차례 수용 의사를 밝혔고 본인도 수용 의사를 전했다고 이 의원은 말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선 반발보다는 지지 쪽으로 분위기가 쏠립니다. 한국당 초재선 의원 71명은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며 공천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했고 중진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통합 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첫걸음은 뗐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당장 새보수당은 황 대표가 3대 조건을 공개적으로 동의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십시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치개혁을 역설했습니다. 전면적인 세대교체와 개혁으로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은 한국당 새보수당과의 통합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관심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생산될 걸로 보입니다. 그걸 만드는 미국 기업을 정부가 국내에 유치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글로벌 화학기업 듀폰사의 존 캠프 사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듀폰은 반도체 필수 소재 EUV 포토레지스트의 개발 및 생산 시설을 한국에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수출 규제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하나로
세계 시장 90% 이상을 일본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지난달 삼성전자에 대한 수출만 일시적으로 완화한 품목입니다. 듀폰은 내년까지 2,800만 달러, 우리 돈 약 325억 원을 투자해 충남 천안에 있는 자사 공장 주변에 관련 시설을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는 새로운 시장을 찾는 듀폰과 일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반도체 소재 공급을 안정화하려는 우리의 필요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외국 기업이지만은 공급의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국내에서 반도체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일본 수출 규제 소재에 대한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가 속속 진행되는 모습은 일본 산업계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미래 세상을 만나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 CES에서 올해 핵심 키워드로 뽑은 것 중에 디지털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달라진 기술이 앞으로 우리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보고 다리를 구부렸다 펴보기도 하고 여성의 움직임이 화면에 똑같이 캡처가 돼서 나옵니다. 내복처럼 얇은 옷을 입고만 있어도 장착된 14개의 센서가 자세와 걸음걸이를 분석해주는 겁니다. 이 잠옷은 잠잘 때 제대로 숨을 쉬는지 기록해줍니다. 옷뿐만 아닙니다. 제가 찬 이 벨트, 평범해 보이지만 허리둘레나 과식관리, 그리고 걷는 속도나 균형까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걸음 움직임을 저장해놨다가 낙상의 위험도까지 알려줍니다. 어떤 신발이 더 운동하기 좋을까? 신발을 번갈아 신고 러닝머신에서 뛰어봤습니다. 이렇게 뛰면서 신발에 따라 팔의 각도와 몸의 균형까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You can save more energy. That allows you to run easier, farther and faster. 디지털 헬스케어 가운데 단연 주목받는 건 수면 분야입니다. 머리에 밴드를 쓰고 어플리케이션의 안내에 따라 이것저것 눌러보자 뇌파 상태가 한눈에 보입니다. So we can see your score now. This is the maximum level that you have reached and the overall SMR feedback score. 하루 20분씩 주 3회만 쓰고 있으면 숙면을 돕는 뇌파를 만들어 불면증까지 치료해줍니다. 올 한 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만 11조 원 넘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 건강관리 전반에 IT 기술이 융합되면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력이 4년 이상 뒤처지고 있는 만큼 연구 투자와 함께 적극적인 규제 철폐 노력도 동반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엄민재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 일단 큰 위기는 넘겼지만 지금도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공격이 더 있다며 영상까지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늦은 밤 사이렌이 울리고 미사일이 눈앞에 떨어지며 굉음과 함께 폭발합니다. 이란 폭격 영상이라며 3차 세계대전을 뜻하는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가 사망했던 공격 말고도 다른 폭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격 장면, 알고 보니 지지난해 11월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입니다. 영상 올린 이는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근처에서 테러 공격을 받은 영상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공격으로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직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트럼프가 잘했다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됐다는 트위터입니다. 미국 언론 폭스뉴스 PD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지난해 6월부터 돌았던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PD는 사진을 바로 내렸지만 이미 1000번 넘게 리트윗된 뒤였습니다. 트럼프 잘했다는 사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정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계 미국인들을 구금한다는 소식, 민주당 의원까지 나서 알렸는데 미국 정부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8천만 달러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식, 솔레이마니 딸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 이런 소문도 퍼졌는데 이란 정부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두려움의 증폭, 공포와 혐오 조장, 모두 가짜 뉴스가 노리는 것들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장이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